나라냐고 물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우리나라를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검찰의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벗어나 있다, 헌법 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잉 금지가 헌법의 대원칙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그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11시간 압수수색 정상국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민주당은 이거 뭐 아예 우리나라를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걸 혹은 비정상국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내걸 심산이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 임기가 지금 절반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겁니까? 이제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 나라다운 나라가. 검찰의 과잉 수사가 비정상 국가의 무슨 뭐 증거이냐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문 대통령이 정말 총회하고 신뢰해서 그 자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 총장이 검찰력을 아주 기울여가면서 조 장관에게 쏟아지는 온갖 의혹들을 이 파헤침으로써 실체적 진실, 이걸 규명해내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의원이 헌법상의 무슨 과잉 금지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질게 무섭게 했습니까? 그때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지금 총장 아닙니까? 그때 지금의 여당 사람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죠. 잘한다고. 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고, 조국 장관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겁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여당일수록요, 더 정부를 더 무섭게, 더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정부가 잘못되면, 정부가 실패하면 그건 집권당이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무슨 대통령의 그 호위무사, 전위부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라면요,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뭐 그 직책, 또 이 직무, 뭐 역할, 지위, 이런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죠? 서로가 견제와 균형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은 또 왜 들먹입니까? 헌법 정신에, 헌법에 이 조상조자 쓰는 조국은 외면해도 되고, 성씨조자 쓰는 조국은 기어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알만한 사람들이 견강부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들어주기 힘듭니다. 개인주택을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게 검찰 탓이라네요. 민주당에서는. 그 상상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집주인이 반발하거나 저항한다, 그럼 그건 뭐 또 이야기가 되지만은, 검찰이 왜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끌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일 아닙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변호인을 입회시키겠다 해서 그들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갔고요. 또 입회 변호사가 이 뭐 압수 대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드는 바람에 시간이 또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대를 놓치니까 이 수사관들이 우리는 밥을 걸르면서라도 계속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밥을 먹지 못하지 않느냐, 같이 먹자, 이래서 한식을 시켜서 먹었답니다. 한식을. 물론 밥값은 수사관들은 자기들 몫을 냈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일이 따지니까 압수수색 영장, 이걸 고쳐야 될 필요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2차례나 또 발부를 받았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죠. 김 의원, 민 의원 두 사람 모두 수사관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집주인에게 모멸감, 모욕감을 안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짜장면 안 먹었다는데요, 한식 먹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들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수사관들 가서 일하고 밥 먹는 것까지 트집 잡습니까? 일하는 사람 밥도 먹지 말고 일해야 되는 겁니까? 더 황당한 건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윽박지르고 있죠.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죄, 이거는 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그 같은 집권당의 송영길 의원이 이 말을 듣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찰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를 집권당이 고발하느냐, 그럼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개탄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집권 여당이라면서 장관 한 사람 지키느라고요, 당력을 이처럼 소진해도 되는 것인지, 참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당력을 소진하자고 드는 것인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국 한 사람 살리고 내년 총선에서 모두가 장렬히
전사하기로 각오를 세웠습니까? 집권당 채통, 참 이게 뭡니까?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말이죠. 민주당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이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따졌어야죠. 정상국가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대통령의 이 조국 편에 당연해 보입니까? 지나치게 조국에게만 집착하는 듯한 그 인상을 주는 문 대통령, 뭐 섭섭하지도 않습니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통령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옳죠. 검찰에 대드는 것보다는 뭐 당론으로 하든 아니면 각자의 목소리를 내든 이건 아니다. 우리 정부의 기관인, 소속 기관인 검찰을 우리가 이렇게 매도해서 되겠느냐?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냐?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될 걸, 희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집권당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국은 아니다, 조국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식의 방법 아닙니까? 아예 거기는 귀를 틀어막고 무조건 조국 편드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까? 문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참 갈수록 신뢰가 떨어집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제가 문 대통령을 뭐 신뢰하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내치에서도 그렇고 외치에서도 그렇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김정은을 말이죠, 곤궁한 처지에서 구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외에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올렸습니까? 사회적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애썼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그 거꾸로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요, 조국 문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권위 있게 말이죠, 뭐 교통정리를 해주고 갔어야지.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급급히. 왜? 그동안에 사실 뭐 계획에도 없었던 듯한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잡혔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인 쇼에 또 들러리 서는 격이 되고 말았답니다. 언론 보도가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예? 옆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멀거니 앉아서 지켜보는 그런 처지로 만들었다네요. 트럼프 본래 스타일이 그렇죠. 17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혼자 도맡아 다 질문하고 그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는데도 자기가 도맡아 대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또 앞으로 향후 3년간의 그 무기 도입 실적과 계획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게 이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요, 우리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뜻만으로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였다면요 반가운 일인데요. 또 그거 알고 보면 배경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까지 전작권을 이제 회수할 그런 작정으로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그 횟수를 좀 원활히 무난히 하기 위해서 미국에 반대급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전작권을 오늘은 문통과 호영호재를 하는 유재수가 제인이 형을 왕자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일단 유재수가 누구인지 왜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면 그는 일단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인데요. 1992년 공직에 임용되고 김영삼 정부 때 홍재영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정치계와 연줄이 시작됩니다. 2004년에 청와대로 파견이 되면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고 얼마 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비서가 되는데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만나다 보니 노무현의 측근들과 자주 만나게 되고 이것을 인연으로 당시 노무현 정권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경제와 관련된 회의가 있으면 노무현은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유재수 수행비서를 임의로 배석시키고 경제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무현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는지가 나타나는 대목이죠. 당시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핵심 참모인 이광재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동네의 형이고 연세대 동기라는 이유로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그를 뒷배었고 유재수는 승승장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또다시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 과장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획행정실장을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승승장구의 길을 거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주요 직책을 몇 년 단위로 옮기다가 2015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까지 지냅니다. 공직자들을 분류하는 등급인 2에서 3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까지 올라간 공무원에게는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비가 오는데 보통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을 하고 정계로 진출하거나 1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2, 3급 직책에서 퇴직을 하고 잠깐 여당의 수석위원 같은 자리를 맡아서 몇 년 근무하다가 여권의 내정을 받아 정무직 공무원인 1급으로 승진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계의 힘으로 진급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사실상 이 상급이 선거를 하거나 정권의 비호를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수는 후자의 경우를 선택했고 민주당 오거돈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1급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을 했다가 민주당 수석위원을 하고 경제부시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가 가장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인 1급 공무원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수많은 국가기관들 중에 앞에 국립이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 땡땡원의 원장 이런 자리가 1급 공무원이고요. 그 밖에 선거로 뽑히는 1급 공무원인 시장, 구청장 등이 같은 직급이고 군대인 경우 사령관인 삼성장군 3스타들이 1급 공무원과 동급입니다. 경찰의 경우 왕무궁화 4개의 치안 정감, 즉 경찰 조직에서 가장 높은 치안 총감의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안 정감은 전국에 딱 8명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지방경찰청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유재수가 엄청난 고위급 인물이라는 게 확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유재수가 어떻게 부산경제부시장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좌파에서는 당연히 고위직에 있으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재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뇌물 청탁이나 인사 청탁을 할 때 누가 누구한테 하나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 즉 청탁을 들어줄 힘이 있는 사람에게 보통은 청탁을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유재수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라 하면 1급 공무원이거나 그 윗선인 경우입니다. 유재수 또한 부시장으로 1급 공무원이니 같은 계급끼리 청탁을 한 것인데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를 할 당시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최고로 올라간 직급은 상급에 해당되는 직급이었는데 1급 자리에 청와대, 그것도 핵심 참모가 상급에게 청탁을 한다는 게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급이지만 그는 친노, 친무의 핵심 세력으로서 직급보다 막대한 권력을 가졌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청탁에 관해 결정적 증거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고, 이 또한 꽤나 재미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결정적 증거는 특별감찰반에서 유재수의 핸드폰을 포렌식 방식으로 복원을 해봤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과거 김경수와 드루킹이 이 어플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지면서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된 텔레그램을 유재수도 사용했습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총무비서관실의 인사 담당 행정관 등이 나왔는데요. 뭐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시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직급에 좋은 자리가 났을 때 그 TO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인물 3명을 줄여서 청와대에 추천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그것을 승인하는 구조인데, 청탁을 한 핵심 참모가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거죠.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추천을 할 수 없는 인사 구조니 하위 직급인 유재수에게 땡땡이라는 인물을 추천해주면 내가 최종으로 승인을 해줄게, 이렇게 된 것인데요. 검찰은 이번에 밝혀진 위 청탁 말고도 추가로 현 정권의 실세들이 금융위원회에 한 자리씩 부탁하며 유재수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재수 혼자 개인의 비리가 아닌 현 정권의 비리 게이트로 번지는 것인데요. 아무리 상급 공무원이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정권의 비리 게이트 한복판에 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유재수 그는 클래스가 남다른 다른 실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요. 모든 일은 유재수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 금융위원회 직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로 돌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재수가 가졌던 막강한 권력을 김태우 전 특별감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행정부처 차원에서 정책 같은 것을 올리면 청와대나 그 윗선에서 정책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때 유재수가 직접 여당 고위층에 전화 한 통 넣으면 막혀있던 정책이 풀립니다. 정권의 실세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로 공무원직을 사퇴하고도 또다시 더 높은 급의 공무원으로 영전에 영접을 거듭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화 한 통으로 국가 정책을 바꾸는 신의 능력을 보유한 공무원. 그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는 정황은 그가 수사받고 구속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그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당당하게 웃으며 여유로웠습니다. 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의 모습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구속 직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런 당당함과 여유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이 둔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거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는 결심을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 아닐까요? 수사 방해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물타기하고 내노란불하고 수호를 한 해 만에 국론 분열까지 일으킨 누구와는 다르게 유재수는 조사도 딱 한 번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바로 구속돼서 모든 과정이 스피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그가 일반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정황인데요.
유재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현 정권이 과거 조국으로 인해 홍역을 치러봤고 유재수 본인 또한 조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 사건이 오랜 기간 언론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딸려 나올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본인 스스로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구속이 돼버린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유재수의 이 꼬리 자르기가 너무 눈에 뻔하게 보여서 유재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감반에서 실시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뒤에 더 엄청난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그 존재가 유재수 사건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게 만든 조국일까요? 각종 유튜브와 언론에서 배우로 지목하고 있는 조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 검찰발 소식에 따르면 조국의 더 윗선이라는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 총장님께서 수사를 거듭해보니 감찰 무마를 행한 뒷배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보다 훨씬 윗선이었다는 폭탄급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이진 않지만 검찰발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데 훨씬 윗선이 밝혀지는 순간 단순히 유재수의 구속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보다 훨씬 윗선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아닐까요? 저기 파란 기와집에서 맨날 그 맥주 파티 자주 하시는 그분. 만약 그분이 유재수의 뒷배라면 이는 탄핵의 사유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재수와 내용이 이어지는 후속